조선시대 한 승려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8일만 기다려라.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혼을 몸에서 분리해 인도로 떠난 겁니다. 시해 죽음을 빌려 영혼이 여행하는 술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려를 오랫동안 시기하던 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8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7일째 그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혼이 돌아왔을 때 돌아갈 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이 동양과 서양 문명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승려의 이름은 진묵대사. 조선 중기 전주 일대에서 활동한 고승입니다. 부처의 화신이라 불릴 만큼 이 시대 최고의 법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진묵의 절 근처에 김봉겸이라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학에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진묵이 불법으로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진묵이 봉겸에게 성리대전을 빌립니다. 유학의 핵심 경전이죠. 봉겸은 빌려줬지만 곧 후회했어요. 저놈이 유학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가 없어진다. 급히 하인을 보내 책을 회수하라고 시킵니다. 하인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 길가에 책이 한 권씩 버려져 있었습니다. 진묵이 걸어가면서 한 권씩 읽고 버린 거예요. 절 입구에서 마지막 한 권을 주어 전부 회수했습니다. 며칠 뒤 진묵이 김봉겸을 찾아갔습니다. 봉겸이 따집니다. 빌린 책을 돌려주시오.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에 다 버렸소. 김봉겸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때 진묵이 말했어요. 내가 외울 터이니 기록하시오. 그리고 성리대전 전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번 읽은 것을 전부 외운 것입니다. 김봉겸은 기록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단 한 자의 오류도 없었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봉겸의 시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묵이 큰 결심을 합니다. 시해, 혼을 몸에서 분리하여 인도까지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범서와 불법을 더 깊이 익혀오겠다고요. 보통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진묵의 경지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묵이 상자에게 엄하게 당부합니다. 내가 8일을 한정하고 시해로서 인도에 다녀올 것이다. 방문을 열지도 닫지도 마라.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입적합니다. 숨이 멎었어요. 몸은 그대로 방 안에 남아있지만 혼은 이미 인도를 향해 떠난 겁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상자는 스승의 말씀대로 문을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김봉겸의 귀에 들어갑니다. 김봉겸이 절로 달려왔습니다. 상좌에게 묻습니다. 진묵은 어디 있느냐? 상자가 대답합니다. 출타 중입니다. 김봉겸이 말합니다. 방에 찾을 것이 있다. 문을 열어라. 상자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김봉겸은 억지로 문을 열어젖혔어요. 방 안에 진묵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빈 육신. 김봉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는 법입니다. 상좌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스승님이 8일만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발 기다려주십시오. 하지만 김봉겸은 도리어 상자를 꾸짖으며 마당에 나뭇더미를 쌓기 시작합니다. 김봉겸이 불을 지릅니다. 상자가 통곡하며 매달렸지만 김봉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 한 점, 뼈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렸어요. 8일이 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봉겸아,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스승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김봉겸이 소리칩니다. 저것은 요기의 소리다. 듣지 마라. 손가락뼈 한 마디도 남김없이 태워라. 진묵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네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진묵은 돌아갈 몸을 잃었습니다. 인도에서 돌아온 혼이 들어갈 육신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면 그냥 안타까운 비극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상상도 못할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진묵은 돌아갈 몸을 잃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진묵이 한 일이 뭐냐면 동양의 모든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갑니다. 도통신, 도를 통한 신명들, 동양에서 수천 년간 쌓아온 문명의 기운, 지혜의 신명들이 한꺼번에 서양으로 옮겨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양은 수천 년간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국, 한국, 인도, 화약, 나침반, 종이, 인쇄술. 인류 4대 발명 중 3개가 동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양은 멈추고 서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꼽힙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돌아가고 공장이 세워지고 철도가 놓입니다. 서양은 수백 년 만에 수천 년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설명하려고 수많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요인, 경제적 조건, 제도의 차이.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 왜 그렇게 갑자기였을까? 전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묵이 참혹히 죽은 후에 원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개발에 역사하였다. 도통신들이 서양에 가서 문명을 개발하는 데 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의 뒤에 동양에서 옮겨간 도통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동양이 정체한 이유도 서양이 급발전한 이유도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조선시대 한 유학자의 시기심. 김봉겸이 진묵의 몸을 태운 그 하루가 동서양 문명의 역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 사람의 질투가 한 승려의 몸을 태웠고 한 승려의 원한이 도통신의 대이동을 일으켰고 그 대이동이 서양 문명의 급발전을 만들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죠. 이건 그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질투가 지구 반대편 문명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강증산 성사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진묵을 해원시켜 고국으로 데려와서 선경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진묵의 원한을 풀어주고 다시 동양으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도통신들이 돌아오면 동양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김봉겸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진묵의 마지막 저주대로 김봉겸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학자의 집안이 대대로 농사꾼이 된 겁니다. 시기가 만든 결과치고는 너무나 참혹하죠. 하지만 김봉겸 개인의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동양 전체가 문명의 기운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그 시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봉겸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태운 건 시체 하나가 아니라 동양 문명의 미래였다는 걸. 시기와 질투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 당사자만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은
밖에서 오는 불이 아닙니다. 안에서 타오르는 시기의 불, 그게 문명까지 태워버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당나라 최고의 관상가가 한 집안을 방문합니다. 아들들의 관상을 보고 그럭저럭이요 라 했는데 남자아이의 옷을 입힌 아기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여자라면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요. 중국 5천년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 무측천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